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드디어 인공지능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전이학습과 딥러닝 경량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인공지능의 모델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실무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 정말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전이학습 기법과 모델 자체를 단순화하는 기법인 딥러닝 경량화라는 실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술과 기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강의하고 다르지 않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해서 마지막 강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전이학습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 이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에 학습됐다는 의미죠.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해서 다른 분야에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파인 튜닝을 통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고양이,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 데이터는 내가 수집을 해봤자 몇백 장밖에 수집을 못해요. 이 몇백 장밖에 수집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어느 유명한 기업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몇만 장씩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온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그 모델을 가져와서 그대로 써도 되고, 혹은 그 모델을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장의 데이터를 조금 더 학습을 시켜서 약간 미세 조정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우리 동네의 고양이, 강아지에 맞는 모델이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즉, 아키텍처로 보면요.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공개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유명한 연구소,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전이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를 해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미세 조정을 해서 학습을 하면 미세 조정된 모델, 파이튠드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는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하거나 혹은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적용을 하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해요. 내가 아무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대규모로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은 나는 조금만 미세 조정을 해도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이미 얘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경사를 이미 많이 내려간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니까 훨씬 더 학습 시간을 단축한 상태로도 얘가 내가 원하는 성능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향상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대규모로 학습이 된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유연한 분야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죠. 내가 사업하는 모델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변경된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을 변경된 사업에 적용을 해서 일부 미세 조정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유연한 분야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전이학습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을 미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 있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요. 얘를 전이를 시키는데요. 전이를 시키고 나서 은닉층, 모든 층을 다시 다 역전파로 재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델 전체를 재학습하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을 가져와서요, 전이를 하는데 일부분은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락을 걸어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가중치들은 이미 훈련이 된 가중치니까 내가 그대로 사용하겠다. 대신 요 윗부분 여기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미세 조정으로 다시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가중치를 조금 더 갱신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델 일부 재학습 기법이에요. 그리고 사전 훈련된 모델을 전이를 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출력층만 변경 후 사용을 해요. 지금 뭐냐면요. 어느 기업에서 사전에 대규모로 훈련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얘는 고양이, 강아지, 송아지, 닭,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는 필요 없고요. 고양이랑 강아지만 분류하는 모델만 필요해요. 그럼 저는 아웃풋이 2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은니층이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놔두고 출력층만 10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2개 아웃풋이 되도록만 바꿔주고 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출력층만 변경 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각각의 기법들을 언제 사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델 전체를 내가 맞는 데이터로 다시 재학습을 하는 방법은요. 학습된 모델과 유사성이 적은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이 사전에 훈련된 모델은요. 강아지랑 송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나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쨌든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로 학습이 됐으니까 뭔가 성능은 괜찮겠죠. 사전 훈련된 모델의 성능은 괜찮을 거예요. 그거를 가져왔는데 나는 고양이랑 강아지를 분류를 하고 싶은 거니까 송아지를 분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델을 재학습을 시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때는 유사성이 적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도 강아지와 고양이로 분리를 해요. 근데 나도 강아지와 고양이로 분류를 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좀 더 맞게 튜닝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전체 은닉층을 다 가중치를 갱신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갱신시켜도 효율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모델 일부를 재학습하는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출력층만 변경 후 사용하는 거는요. 당연히 유사성이 높으면은 그냥 출력층만 변경해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혹은 컴퓨터 성능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컴퓨터 성능 자체가 부족해서 내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성능의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겠죠. 기업에서 사용을 할 때도 모든 부서에 AI가 가능한 컴퓨팅을 놓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학습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는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만 할 수 있게만 해주더라도 부서의 기업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전이학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딥러닝 경량화라는 측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딥러닝 경량화는요. 대규모 및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벼운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과 방법이에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서 모델이 너무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모델이 거대화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만 가지고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고성능의 컴퓨터를 모든 부서마다 배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부서에는 저성능의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가벼운 모델을 부어야겠죠. 하지만 이 가벼운 모델은 대규모의 모델과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딥러닝 경량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은 지금도 계속 논문으로 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만 오늘 확인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자화, 그리고 모델 자체를 경량화하는 방법이 있고 지식 증류 기법이 있고요. 하드웨어 가속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지치기 방법을 보면요. 가지치기는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중치 연결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모델이 있는데 얘를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어때요? 일부 노드들을 삭제를 하거나요? 아니면 일부 연결을 삭제를 합니다. 이런 걸 삭제를 할 땐 어떻게 해요? 덜 중요한 애들을 삭제를 하면은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모델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연결부를 삭제를 한 이 부분은 시냅스를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뉴런 자체를 없애버린 이 부분을 뉴런 가지치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없애든 혹은 뉴런 자체를 없애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없앰으로써 모델의 규모는 작아지게 만들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능은 그렇게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요, 양자화 방법입니다. 양자화 방법은 저장된 가중치의 비트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중치를 저장을 할 때 32비트 플롯을 사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컴퓨터 구조, 컴퓨터 일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32비트 플롯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컴퓨터에 저장할 때 32비트로 소수점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플롯이 소수점을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저장하는 것을 32비트, 즉 32칸을 컴퓨터의 메모리에 할당을 한다는 거죠. 32칸을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2칸을 할당을 하면요, 가중치들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 마이너스 3.4에 10의 38승부터 3.4 곱하기 10의 38승 이 사이의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2비트로는. 물론 약간 근사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대략적으로 고려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넓은 범위의 숫자를 32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넓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32비트나 쓸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가중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저장에 많은 비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 수를 줄여보는 겁니다. 내가 16비트로 한번 줄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표현 범위는 줄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가중치를 다 표현을 할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비트 수를 줄여서라도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산술만 해봐도 32비트보다는 16비트가 얼마나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죠.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메모리가 절반이나 줄어요. 여기서 또 줄여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까지 줄여요? 8비트까지 줄여봅니다. 그러면 표현 범위는 확실히 줄어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가중치를 이 범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8비트까지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몇 배나 줄어요? 4분의 1배나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양자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델 자체를 경량화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더 변형을 하거나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어떤 트릭을 사용하든가 해서 모델 자체를 줄이는 여러 논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레즈넷 방법이 있습니다. 레즈넷은요, 레지듀얼 블록을 활용해서 이전 층의 정보를 전송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와서 쭉 가서 아웃풋이 나가는 선형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레즈넷은 얘랑 이런 식으로 연결을 옆에 지름길을 하나씩 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층의 정보를 가지고 이 층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즉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레즈넷이 사용을 했고요. 레즈넷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어 처리에서 배운 트랜스포머도 사실 이런 레지듀얼 블록, 잔차 블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잔차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트랜스포머도 성능이 훨씬 더 효율화되면서도 단순화가 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요, 스키즈넷이라고 있습니다. 스키즈넷은요, 축소된 필터를 활용하는 파이어 모듈 구조를 갖습니다. 필터의 크기를 보통 3x3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키즈넷에서는요 3x3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어 모듈 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만들면 1x1 필터로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논문 하나 읽는 것처럼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넷이라고 해서 얘는
채널과 공간 차원을 분리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구조를 활용해서 모바일 장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를 엄청 축소시켜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셔플렛입니다. 셔플렛은 앞에서 말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된 결과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성능을 더 보완을 시키는 기법을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나스 기법이 있어요. Neural Architecture Search라고 해서요, 강화학습을 통해서요, 이 모델에 대한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기법 혹은 네트워크 구조를 경량화시키는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모델 자체가 많이 경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지식증류라는 기법인데요. 지식증류는 티처 모델로부터 스튜던트 모델로 지식을 전이하는 기법이에요. 자, 지식을 전이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이학습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요, 티처 모델은 대규모의 모델이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소규모의 모델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를 학습을 시킵니다.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게 티처 모델이에요. 얘가 엄청나게 큰 모델인데 얘를 전이를 할 겁니다. 전이를 하는데 기존에는 일반적인 전이학습에서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파인 튜닝을 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모델, 이거보다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전이된 티처 모델의 성능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스튜던트, 학생을 선생이 가르치는 듯한 느낌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지식증류 기법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모델에서의 성능이 스튜던트 모델, 경량화된 모델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지식증류 기법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화 기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화는요, 병렬 처리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 및 가속기를 통한 연산 자체를 가속화 처리라고 해놨는데 결국 뭐예요? 그냥 좋은 하드웨어 쓰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작아져도 큰 컴퓨터보다 작은데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면요, 작은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최초의 컴퓨터는 CPU로부터 출발을 했죠. CPU는 복잡한 계산에 대한 범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GPU의 등장이 있었죠. 그렇죠.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GPU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이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한 계산의 병렬 처리는 GPU로 활용이 가능한데 AI 같은 경우에는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연산들밖에 수행을 할 게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단한 걸 배운 것 같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결국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단순한 연산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GPU 말고 AI에 특화된 프로세싱 유닛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들이 TPU, NPU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고요,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AI 학습에 특화된 프로세싱 유닛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GPU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니까 컴퓨팅 장치 자체를 경량화해서 만들 수 있겠죠. 이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딥러닝을 경량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 경량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걸 보면요, 딥러닝의 경량화 기술로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도 정보를 처리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서버 기반 AI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수행하면은 서버까지 네트워크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요, 다시 사용자에게 수행을 해요. 이런 구조로 가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경량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미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바로 분석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응답 속도가 빠르겠죠. 서버까지 네트워크를 통해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전력의 저비용입니다.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서버에 모든 개인정보가 집중되던 옛날 방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치에만 들어있어요. 즉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전하겠죠. 예전에는 서버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해당 강의의 목적은 사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험생 모두를 위한 범용적 강의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뭐 컴퓨터 일반,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분야는 이미 표준화된 강의들이 존재를 하고 표준화된 커리큘럼들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범용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이 많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무원이나 기술사 등의 시험 등을 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5개의 강의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들어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역 전역 최소 찾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나옵니다. 뭐 깊게까지는 안 나오도 이렇게 나오고요. 혹은 메타휴리틱스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최적의 해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을 겁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유전자 알고리즘 정리 정말 잘 돼 있고 지역 전역 최소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것도 정리 잘 돼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신 AI 기술들은 꾸준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AI는 지금 가장 핫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25가지의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최신 AI 기술을 키시는데도 어차피 25개에 있는 이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강의들을 원한다. 기술사나 공무원 시험에 맞는 강의를 조금 더 딥하게 가르쳐주는 수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가 조금 더 강의를 찍어볼 용의는 있는데 사실상 범용적인 강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은 제가 넣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넣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수요가 있다면은 제가 뭐 공개 강의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채널이 커지거나 하면은 멤버십 강의 같은 걸로도 해서라도 좀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해보던 것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강의 자료는 영상 세부 설명에 들어가면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뭐 내가 구매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 25강까지 업로드된 강의는 정말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계속 무료로 공개를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5개 강의 이외에 제가 어느 특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의를 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멤버십 강의로도 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올린 25개 강의는 언제나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25개 강의 다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수고하셨습니다.